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실리콘밸리뱅크다, 은행 파산이다, 경제 위기 온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게다가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까? 혹은 동결할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로 진절머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악재 뉴스로 작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를 더 어지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 배후에 중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후속 내용까지 정리드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이것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의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죠. 원래 세 개의 태양은 미국 하나뿐이었는데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이 흔들리자 중국이 이 틈을 타고 치고 올라왔습니다. 미국도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중국이 어느덧 턱 밑까지 추격해왔던 것입니다. 야, 너네들 뭐야? 언제 여기까지 왔어? 나 이겨보려고? 그래서 트럼프 때부터 중국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도 만만치 않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4개의 나라들과 치포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미국은 설계,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소재를 맡아서 반도체 협업을 굳건히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4개의 나라 말고 중국이라는 반도체 신흥 강국이 빠졌죠. 중국도 요즘 반도체 투자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빠진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 법안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현대사회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미중 기술 전쟁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것이라 딱히 중국에 유리하게 작성된 내용은 아닙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은 19%이고요. 중국은 9%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해당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부문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이 나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에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로 유지가 되지만 중국의 점유율이 23%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더욱 커진다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현재 미국이 팹리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따라온다는 거죠. 당연히 이를 미리 잘라줘야죠. 그래서 바이든은 치포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때리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반도체 공정을 위해서는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 회사들의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은 이러한 장비 회사의 중국 진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의 반도체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넘버 2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중국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나라를 반도체 시장에서 아예 도려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중국도 반도체의 필수적인 히토류 광물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고요.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도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적정선을 지키면서 최대한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미중 갈등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했었는데요. 2015년 이후부터는 미국도 힘들어져서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점점 발을 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자기 나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예능에서 본 내용을 하나 공유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계통신이라는 예능의 일부를 캡처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어차피 지구상에는 경찰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꼭 미국이 해야 되나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자 미국이 하는 게 나아요? 중국이 하는 게 나아요?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잠잠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만 미국이 요즘 세계 경찰에서 한 발 물러난 상황이고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중국의 시진핑이 영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한 편을 먹고 러시아 푸틴과 한판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아저씨, 이리 보여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전쟁 중이라 최대한 전쟁스러운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10년 전에 일어났었다면 미국이 끼어들어서 중재를 했을 텐데요. 요즘 미국은 딱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계속 그냥 입만 털고 있죠. 러시아 그러면 안 된다. 너네들 맴매 맞는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쯤 시진핑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악수하는 자세 딱 보세요. 손의 무게 중심도 시진핑 쪽으로 이동되어 있죠. 그만큼 중국이 세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상징은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시진핑이다. 시진핑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축을 구상하겠다. 이러한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최근 회담을 진행했거나 회담을 앞둔 국가 리스트를 보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프랑스, 브라질 매우 많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미국 같은 치포 동맹국을 빼고 다 만날 기세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느낌 나네요. 물론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가운데 분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이 둘이 4월 6일에 시진핑을 만나겠다는 발표도 했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시진핑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은 전쟁을 일으킨 놈도 만나고 전쟁에서 맞은 놈도 다 만나는 꼴이 됩니다. 여기에 유럽도 만나면서 이번 전쟁에 얽힌 나라들을 싹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만나서 하이하이 인사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니하오 하는 건가요? 어쨌든 시진핑은 단순히 이들과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져가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현재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 위안화의 영향을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위안화의 파격 횡보가 잘 정리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래쪽 3개만 보겠습니다. 아람코는 중국 정유회사인 룽성 석유화학의 지분 10%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랍에미리트산 LNG 6만 5천 톤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중국이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를 시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브라질 무역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 헤아라 각자 자기 나라 화폐를 사용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 외환 보유고의 비중 넘버 2가 유로화가 아니라 위안화로 대체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아직 중국 위안화의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기 때문에 달러를 본격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점점 위안화의 힘이 세지는 것은 맞아 보이죠. 혹시 이번에 미국 은행 사태가 더 커지면서 만약에 연준에서 돈을 더 풀게 되면 달러의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틈타 위안화의 위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돈을 풀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미국이 자기 나라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사건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거든요. 시진핑은 일이 되면 땡큐를 외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어려워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를 감내하면서 돈을 지속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아직 중국은 그럴 위치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산업 구조상 무역 흑자를 보면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당장 미국이 망한다, 달러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1974년 2월 13일 미국과 사우디는 비밀 협정을 통해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사우디는 석유 거래 대금을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하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채택되었는데요. 이로부터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은 달러가 굳건하죠? 망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는 미국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도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금이 될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신흥국 증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주식 이외의 다른 쪽에도 눈을 조금씩 돌리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하나에 몰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